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노르웨이 혹한 시험 공개에 난리난 유럽 반응. 2. 미국과 거래 전면 중단. 한국에 올인한다. 3. 한국 안보 상황이 위험하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독일은 노르웨이 전차 입찰에서 한국을 이기기 위해 더러운 뒷공작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입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이번 입찰은 독일 방산 역사상 최대의 흑역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한국이 노르웨이 입찰에서 승리한다면 유럽 전차 시장은 한국의 손에 들어올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K방산의 의상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수긍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노르웨이가 2조 원 규모의 전차 도입 사업을 결정할 예정이며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제치고 승리할 확률이 99%라고 한다. 현재 노르웨이군의 주력 전차는 레오파르트 2A4 전차이며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최대 200대의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A7과 한국의 K2 흑표 전차이다. 올해 초 노르웨이 현지에서 두 전차를 대상으로 혹한기 테스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당시 테스트 과정에서 추위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언덕길에서 퍼져버린 레오파르트 2와 달리 K2 전차는 선원을 거침없이 질주하며 자동장전 장치를 기반으로 기동 중에도 빠르고 정확한 사격을 선보여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격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이면서 성능에서도 우위에 있으니 흑표 전차가 승리하는 게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변수가 발생했는데요. 노르웨이군 기갑부대 전후회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밀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전차 사업 평가위원단에 포함되어 있는 노르웨이 기갑 예비군 단체 기병 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를 채택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전차 승무원 출신 전역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순식간에 레오파르트 2A7이 승리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었습니다. 이대로 노르웨이 수출이 무산되나 싶었던 그때 노르웨이 언론에서 충격적인 폭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 기병클럽은 레오파르트의 홍보 사이트와 흑표 전차의 안티 사이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병클럽 회장이 독일 탱크 제조업체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게 들통났다. 기병클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띄우기 위해 K2 흑표 전차를 비난하는 안티 사이트를 운용해 왔었던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게다가 기병클럽 회장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제조사인 독일 KMW에서 일하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게 경쟁사인 KMW에서 사주한 뒷공작이었던 것이죠. 결국 기병클럽은 노르웨이 전차 사업 평가단에서 완전히 제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당연히 K2 흑표 전차의 압승이었죠. 애초에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설계 이념 자체가 노르웨이와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는 독일의 평야지대에서 기동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전차입니다. 그런 전차를 산악지대가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눈으로 뒤덮인 노르웨이의 지형에서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면 K2는 미군도 학을 뗐었던 한반도의 혹한기를 견뎌내야 하기에 어떤 기후 환경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 지형인 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악 기동 능력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는 올해 초 노르웨이에서 실시된 혹한기 테스트에서 설원을 거침없이 질주하여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을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노르웨이 최대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MOU를 체결하여 K2 전차에 탑재될 RCWS를 공동 개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콩스버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F-35 전용 합동타격 미사일 JSM을 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 기술에 있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군은 장갑차의 외부에 노출된 사격 무기를 전부 RCWS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총 사업 규모가 5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로템이 세계 1위 콩스버그와 협력해 RCWS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것이죠. 콩스버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탄약 제조회사인 남모와 K2 전차용 신형 120mm 탄약 개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남모는 미군 제식 탄약을 개발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유럽 시장 판촉에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르웨이 유력 방산기업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노르웨이의 차세대 전차는 K2가 되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내세운 또 하나의 장점은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납품 속도였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에 6개월 안에 24대의 K2 전차를 보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 어느 방산기업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빠른 속도이죠. 심지어 노르웨이에 앞서 계약을 맺은 폴란드에 수출될 K2 전차는 한 달 만에 출고되어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 마련된 최종 검사장에서 시속 70km 주행 테스트, 포신 0점 조절, 수심 4m 잠수도하 시험 등 각종 종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철저한 품질 검증을 거쳐 올해 안에 20대가 폴란드로 향하게 됩니다. 처음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한국이 저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달 만에 완성된 전차를 선보이며 충분한 능력이 뒷받침된 자신감이었단 걸 증명해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에서 한 달에 2터부터 3대의 K2 전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계약 이전부터 우리 군의 전차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덕분이죠. 현대로템은 늘어난 주문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수백 명을 새롭게 뽑고 전차 생산 라인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K2 전차의 노르웨이 도입이 확실시되는 지금에도 몇몇 해외 네티즌들은 왜 옆나라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전차를 사오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굳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의존하는 게 현명한 일인 걸까? 독일이 더 안전한 선택지라고 생각해. 그러자 또 다른 노르웨이 네티즌들이 이를 반박하고 K2 전차를 옹호하고 나섰는데요. 현대는 전 세계에 창고를 보유한 글로벌 해운 기업입니다. 가장 빨리 구매하려면 더 나은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전차 도입 사업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고 독일에서는 퇴역 수순을 밟고 있는 구식 레오파르트 EH를 고려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8개월 이내에 24대의 새로운 전차를 인도할 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장난질을 멈추고 계약을 체결하여 기갑부대를 현대화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한 시선이 곱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이 유럽에서 레오파르트 2를 두고 갑질을 해온 것은 이미 유명한 사실입니다. 원래 레오파르트 2 전차 개량형을 도입하려 했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의 전차를 구매하고 나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2015년 당시 폴란드는 노후화된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의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폴란드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 페타리터 128대를 인도받을 예정이었으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단 한 대의 전차도 폴란드에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인도 기한은 2023년으로 밀려나 버렸고 사업비도 폴란드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서 갑절이나 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2021년 12월 말에 겨우 20대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인도되었는데 대부분 차체에 균열이 있어 불량 판정을 받았었고 독일에서 기술 이전을 해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었죠. 그것도 모자라 차세대 전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폴란드를 배제해버려 폴란드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방산 시장을 독일이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K2 전차라는 훌륭한 성능의 가격도 합리적이며 품질 보증까지 된 제품이 등장하자 전 유럽이 한국 무기에 열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각국에서 레오파르트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 전차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VIP 고객 폴란드에서 열심히 유럽 마케팅을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폴란드 여당 대표 야로슬라프 카진스키는 한국은 아주 좋은 파트너로서 한국이 생산하는 무기가 매우 우수하다는 기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까지 한국 방산이 점령하며 한국 방산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의상이 드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수출 계약과 각국에서 쏟아지는 한국 무기 구매 요청으로 역대 방산 수출 기록이 매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연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이 독일과 중국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연구원인 산업경제연구원 KIET은 최근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수출 계약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면 올해 방산 수출액은 정부 목표인 150억 달러를 넘어 200억 달러 이상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이 독일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의 방산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과 중국에선 질투에 찬 비난이 나오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대단하다고 순순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 방산 수출국이라고 하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대국으로서 어울린다는 느낌도 든다. 한국을 비판하면서 일본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일본보다 3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서 놀랍다. 유감스럽지만 모든 면에서 한국에게 지고 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주도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과도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많이 팔린다고 만족한다면 어느새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화자찬하던 독일이 바로 그 예이죠. 한국이 세계 무기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선 기술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기술진들의 노력이 있기에 한국 방산이 멈추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이 오는 날까지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인도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한국은 초대박이 나고 미국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바이든은 세계 무기 수입 1위 인도의 미국산 무기 판매를 늘리기 위해 지난 수년 동안 엄청난 공을 들여왔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만큼이나 중요한 중간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인도가 미국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한국에 올인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인도가 이렇게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는지, 현재 인도에서 한국과 관련 너무나도 놀라운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중국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가 매년 수입하고 있는 무기 규모는 미국의 5배, 중국의 2배 이상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 점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미국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장기간 높은 수치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매번 회의 때마다 충격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같이 큰 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이자 때문에 아무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려 하지 않자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기업들은 투자를 빠르게 줄이거나 완전히 철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도 무서운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무리하게 돈을 풀고 제대로 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재 비난 대상 1순위입니다. 이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끝을 모르고 폭락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공화당에 참패할 경우 바이든의 정치 인생은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바이든은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판매하여 이를 선거 홍보 전략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로 미국산 무기가 많이 팔릴 경우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를 하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실제로 바이든은 인도 총리와 직접 만나서 인도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인도에 5억 달러, 약 7천억 원 규모의 군사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다른 나라와 무기 거래를 끊고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도록 7천억 원의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인도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여겨졌으면 좋겠다. 인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 필요한 물품을 모두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로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에 인도도 실제로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려고 했던 무기들을 모두 취소해버리더니 미국과 대규모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놀랍게도 바이든의 지지율은 9%P나 급등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흘러가면 바이든은 너무나 순탄하게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고 그가 서명한 한국차별법도 굳이 고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때문에 대이변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올인하려 했던 인도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너무 커서 인도가 미국산 무기를 사실상 거의 구매하지 않고 국방 예산 대부분을 한국산 무기를 사는 데 쓸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바이든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인도 정규군은 육군 120만 명, 공군 14만 명, 해군 7만 명으로 총 141만 명.
매년 육군에 지출하는 비용은 30조 원, 해군 10조 원, 공군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인접국인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과 잦은 무력 충돌 때문에 인도는 해마다 큰 폭으로 국방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무기를 아무리 사도 가격만 높고 가성비가 떨어져 인도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세계에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한국산 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인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200문 추가로 도입했다는 소식은 이미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산 K9 전차로 중국산 전차를 사용한 파키스탄을 초토화시켰다는 소식도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조 원에 육박하는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선택됐습니다. 인도는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A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 기술의 최신 트렌드인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AIP 잠수함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는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10조 원을 주겠다고 했고,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이 수주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도에 6천억 원의 금융 지원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인도가 선택한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 대우조선해 양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2 3000 모델.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버뉴스는 지난 14일 대우조선해 양의 DSM-2 3000 모델이 균형 잡히고 꽤 능력 있는 잠수함이라고 평가한 전문가인 하이 서튼의 분석 기사를 전했습니다. 서튼은 인도 PT-75L 사업에 4개 경쟁자가 있다면서 프랑스 바라쿠다, 한국 DMS 23000, 스페인 S80 플러스, 러시아 아무르급이라고 전했는데요. 서튼은 4가지 경쟁 모델의 장단점을 열거하면서 DSM-23000이 균형이 잡히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잠수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튼은 한국은 잠수함의 리튬 기반 배터리 기술을 적용하는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다면서 이 기술은 잠수함의 배터리 잠항 지속 시간을 연장하는 만큼 인도 해군에게는 매력이 있을 것이며 AIP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쟁 모델에 대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6 내지 10기의 VLS를 꼽았습니다. 그는 한국 해군은 여기에 현무 44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잠수함을 구매하는 인도가 갑위 위치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잠수함을 팔려는 경쟁국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일인데요. 인도가 한국을 선택한 이후 놀랍게도 인도와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 양이 인도에 사업성이 낮아 입찰 포기하겠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하자 인도는 한국의 한국산 잠수함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제발 계약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에 7조 원을 제시했던 인도가 한국에 10조 원까지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려 3조 원이나 더 주고서라도 한국산을 사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잠수함조차 한국산이 미국산과 프랑스산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팔아넘기고 모든 책임을 끝내는 미국이나 프랑스 등과는 달리 현지 국가들의 상황에 맞춰 부담스러울 정도로 친절한 사후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한화는 인도와 계약해서 포 100량 중 90량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해 인도의 방위산업 육성에 동참하는 식으로 인도 정부와 신뢰를 구축하려 했습니다. 인도 현지인들을 고용해 인도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무기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인도의 무기 생산 자립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러한 한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간지 다이아몬드는 한화의 K9 자주포 판매 전략이 과거 삼성과 LG가 과감한 투자와 현지화 마케팅 전략 등으로 일본 가전 반도체 기업들을 앞질러 세계 시장을 석권한 전략과 매우 비슷하다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국이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동안 무려 8년 동안 일본은 고작 수출을 한 것만 따냈다며 방위산업에서도 일본이 한국에 처참하게 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 1위인 인도가 이렇게 한국에 올인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방산 수출은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국가별 무기 수출 동향을 보시면 러시아와 중국, 독일, 영국은 폭락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무려 41%나 감소했는데요. 무기 수출 최강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겨우 14% 성장하는데 그친 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177% 성장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요. 한국을 방문한 CNN 기자는 최근 실적에서 소위 K방산을 내세운 한국 방위산업이 이미 방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라며 한국의 군사 장비는 미국산보다 저렴하면서도 매우 유력한 대안이라며 한국산 무기 수출을 극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나라가 있다면 단연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이란과 반목하고 있는데요. 이란이 북한, 중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으로도 이들의 결속력을 약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안보, 사회, 역사는 놀랍도록 유사한데요.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교과서로 삼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내 일각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이스라엘을 중동의 골칫거리 정도로 여길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왜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를 벤치마킹해야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와 수차례의 대규모 전쟁은 무기 체계의 폭발적인 진화를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국의 역사가 7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100년이 채 못 되는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의 대규모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군사 수준의 약소국들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의 패자로 명성이 높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같이 강대국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레바논, 팔레스타인과 중소규모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 또한 북한이라는 희대의 깡패 국가에 맞서면서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의 군사 전략이 방어적이라면 반대로 이스라엘은 유구한 전쟁의 역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단히 공세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석유 자원을 보유한 중동의 압박 때문에 주요국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국가 간의 군사 문제에 개입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되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아람 국가들의 압력에 강대국들이 무기 금수 조처를 하자 이스라엘은 자주 국방의 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직징이 발현되는데요. 위태로운 지정학적 입지와 환경, 건국 이래 사실상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온 실전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들이 이스라엘 무기 체계를 독특한 방향으로 설계되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승무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최대한의 방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력이나 정비 편의성 등을 포기한 이스라엘 무기 체계의 구조를 보면 감동적이기까지 한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이스라엘의 주력 전차 메르카바입니다. 자세한 구조를 모른 채 외형만 딱 봐도 그간 소개해드린 다른 어떤 나라의 주력 전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질적인 외형이 눈에 띄실 텐데요. 특히 비슷한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력 전차로 함께 운용했던 마가크 시리즈, 티란 시리즈와 메르카바 MK.1 이를 함께 놓고 비교해보면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게 마가크 시리즈는 미국에서 지원한 M48 패튼과 M60을 이스라엘 현지 환경에 맞게 개수한 전차인데요. 반면 티란 전차는 중동 전쟁에서 노획한 소련의 T-34, T-54 등을 제치장에서 사용한 전차들입니다. 당장 한 대의 전차라도 아쉬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산 장비든 아니든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의 K1 전차 탄생 배경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르카바 MK.4 또한 K2 흑표와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전차 기술력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무장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전차처럼 서방 규격 전차와 마찬가지로 MG-53 이미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메르카바 MK.1부터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인 LAH-AT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산 미니 헬파이어라고 할 수 있는 LAH-AT는 레이저 유도 시스템을 이용해 적 전차의 상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유효 사거리는 8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120mm 주포를 탑재한 전차가 3터부터 3.5km의 유효 사거리를 갖는다는 걸 감안하면 상당히 먼 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건데요. 더군다나 최대 800mm까지 관통이 가능한 미사일이 레이저 유도를 동해 적 전차의 상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부무장으로 60mm 박격포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차 내부에 탑재되어 있어 저격수로부터 박격포병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탄도 계산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되기까지 합니다. 적군의 입장에서는 전차에서 포탄도 쏘고 대전차 미사일도 날리고 박격포까지 발사하는 어이없는 상황을 마주해야 하는데요. 전차 하나로도 다양한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노림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신박한 설계인데요. 그런데 메르카바의 진짜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다시피 메르카바는 화력보다 방어력에 더욱 집중한 전차입니다. 단적인 예로 메르카바의 파워팩은 상당히 특이하게도 전차 전면부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엔진이 차체 앞에 설치됨에 따라 전면부 피격 시 서스펜션과 엔진이 모두 승무원 보호를 위한 방어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덕에 장갑차처럼 차량 후미에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유사시 승무원 탈출이 용이하게 설계했는데요. 예비 포탄 탑재량을 절반 정도로 줄이면 최대 6명의 병력을 추가로 수송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전차로서 장갑차의 역할까지 함께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메르카바는 V자형 하부 장갑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한국의 레드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하부 장갑인데요. 지뢰 폭발 시 폭발 압력을 분산시켜서 승무원에 대한 충격을 감쇄시키는 원리입니다. 이처럼 메르카바는 그 강력한 방어력과 뛰어난 승무원 보호 능력을 중점으로 두고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왔는데요. 이스라엘에게 전차는 지상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무기체계입니다. 제2차 중동전쟁 당시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차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국산 전차를 개발할 생각이었던 건 아닌데요. 본래 이스라엘은 영국의 최신형 전차 치프틴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 이후 영국이 아랍 국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스라엘과의 치프틴 전차 개발 계획을 취소해버리자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차를 개발해야만 했는데요. 이 와중에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포 공격에 전차 110대 중 85대를 고작 3분 만에 날려먹는 참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훈이 있었기에 메르카바의 방어력에 그토록 집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계 사상은 메르카바 MK-점사까지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우주선을 떠올리게 하는 넓고 납작한 포탑은 극단적인 경사 장감을 추가하기 위함인데요. 경사 각도에 따라 실질적인 장갑의 넓이를 확장해서 동일 두께의 장갑 대비 높은 방어력을 의도한 것입니다. 또한 포탑 주변에는 외장식의 모듈 장갑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이를 통해 적화기에 장갑이 손상되더라도 피탄된 부분만 단시간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메르카바 MK-점사는 전차 미사일과 로켓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산 트로피 체계를 장착했는데요. 이는 4개의 레이더 안테나로 360도를 감시하면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완전 자동 요격시키는 능동방어 체계로서 이를 동해 전차 방어 능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메르카바가 완벽한 전차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방어력에 대한 집착은 대한민국이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기술인데요.